어머님, 앞으로 우리 서준이 앉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이 안으면 애가 더 보채거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67년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산 제게 며느리는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못을 박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서 있던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는 아들. 그 침묵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주말 오후 아파트 복도에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양손에 묵직한 스테인리스 통과 반찬 가방을 든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제 인생의 시계는 오로지 일요일 오후 아들 집으로 향하는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돌아갔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며느리 민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아기 파우더 향기. 11개월 된 손주 서준이가 매트 위에서 꼬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고통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었습니다. 혹여나 바깥 먼지가 묻었을까 싶어 비누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준이. 할머니 왔네. 일주일 사이에 살이 더 올랐네. 바닥에 앉아 서준이를 품에 안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내오던 민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딱딱하게 들렸습니다. 민지는 제가 내민 손을 가로막듯 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기 지금 낮잠 교육 중이라 예민해요. 앉지 말아주세요. 순간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기 자꾸 안아주면 손 타서 안 좋아요. 어머님이 안아주시면 애가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돌볼 때 훨씬 더 보채고 힘들거든요. 앞으론 그냥 눈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시선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제 물음에 아들은 리모컨만 만지작거릴 뿐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시선을 피하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엄마, 민지 예민하니까 그냥 좀 들어줘. 요즘은 육아 방식이 예전이랑 다르대. 아들의 평온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이제는 제가 차려온 반찬보다 아내의 기분을 더 살피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제가 며칠 밤을 새워 고아낸 사골국 통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서준이의 기저귀를 갈았고 아들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집안에서 오직 저만이 차가운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법을 잘 몰랐나 보구나.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가는 제 등 뒤로 벌써 가시게요? 라는 며느리의 형식적인 물음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끝내 현관까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어느덧 폭삭 늙어버린 낯선 노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을 조심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말이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거라면 그날 저는 제 아들의 집에서 평생을 지켜온 어머니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운함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애써 그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곧 서준이의 첫 생일, 돌잔치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첫 생일인데 할머니가 빠질 수 있나? 며느리도 그날은 기분이 좋겠지.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한복을 꺼내 다듬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던 날 입었던 옷을 수선해 만든 제게는 가장 귀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금은방에 들러 그동안 아껴두었던 비상금을 털어 순금 가락지 하나를 샀습니다. 24K 노란 금빛이 제 주름진 손바닥 위에서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바보같이 또 웃었습니다. 이 금부치가 우리 아들 내외와 저를 다시 이어줄 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돌잔치 당일 뷔페홀은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잔뜩 멋을 낸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민지는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아들 내외의 눈치만 살피다 유모차에 앉아 있는 서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돌복을 차려입은 아이는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물.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앞서 저도 모르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가 제 손가락을 꽉 쥐며 방긋 웃어주더군요. 그 맑은 눈망울을 보는 순간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서준이의 포동포동한 볼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쪽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찰나였습니다. 어머님,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잔치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민지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 제 팔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기 피부 약한 거 아시면서 침을 묻히면 어떡해요? 민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서준이의 볼을 마치 오물이 묻은 양 박박 문질러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약한 아기 살결이 금세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준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민지야, 내가 반가워서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제 목소리는 손님들의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저를 마치 몰상식한 노인 보듯 쳐다보는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도 요청하듯 옆에 서 있던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낮은 목소리로 제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아토피 때문에 예민하다고 몇 번을 말해.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뭐야? 일단 저기 가서 좀 앉아 있어. 아들의 말은 채찍이 되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축하해 주러 온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회방꾼일 뿐이었습니다. 내 손주의 첫 생일날 나는 그곳에서 사람이 아니라 균 덩어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준비해온 금가락지는 전해주지도 못한 채 제 가방 속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비웃음처럼 들렸고 화려한 뷔페 음식은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서걱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도망치듯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제 한복 자락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저분한가? 내가 그렇게 끔찍한 존재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들에게서는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안의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친 손이 정작 그 자식의 아이에게는 닿아서는 안 될 더러운 손이 되어버린 이 기분을 아십니까? 어둠 속에서 가방 속 금가락지 상자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노란 금덩어리가 과연 제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일 아침 저는 이 무거운 상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에서 돌아온 날 밤 저는 평생 알아본 적 없는 지독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셨고 이불을 세 겹이나 덮어도 오한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아픈 건 정신이었습니다. 서준이의 뽀얀 볼을 물티슈로 박박 닦아내던 며느리의 서슬퍼런 손길,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가 좀 참아라며 눈을 피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인간인가? 어둠 속에서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온 거친 손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김을 쐬고 고무장갑 독이 올라 진물이 나면서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고깃국 한 번 거르지 않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은 손주의 살결에 닿아서는 안 될 균이 득실거리는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과를 기대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소리는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 민지가 그날은 좀 심했다 싶었는지 사과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도 알잖아. 요즘 애들 결벽증 가까울 정도로 깔끔 떠는 거. 서준이 아토피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줘. 그날 준 금가락지는 잘 받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은 숙제를 해치우는 듯한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사과하라는 며느리의 등살에 떠밀려 전화를 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내가 정말 내 아기한테 병이라도 옮길 사람으로 보이니? 아이, 참. 엄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조심하자는 거지.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안 오셔도 돼. 우리 민지 친구들 모임 있어서 집 비워줘야 하거든. 뚝 하고 끊긴 통화음이 정적 속에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지지직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자 지난주에 아들 내외를 주려고 비상금을 털어 사둔 2플러스 등급의 한우 갈비와 정성껏 끓여 소분해 둔 사골국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거 다 해서 주려고 제 입에는 구경도 못 시켰던 고기들이었습니다. 순덕아, 너 거기서 뭐해? 불도 안 켜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건 동네 친구 영자였습니다. 제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자 걱정돼서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는 제 헬쑥한 얼굴과 꽉 찬 냉동실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 미련한 거사, 너 또 아들 주려고 이 비싼 고기를 재워둔 거야? 돌잔치에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영자는 제 손목을 이끌고 식탁에 앉혔습니다. 평소엔 독설가 같아도 제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자식은 상전이 아니야. 내가 자꾸 종노릇을 하니까 걔들이 너를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보는 거라고. 예, 이거 다 꺼내. 오늘 우리 둘이 배 터지게 구워 먹고 나머지는 경로당 갖다 주자. 그 집 식구들 입에 들어갈 국물은 이제 물 한 방울도 아까워. 영자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냉동실의 고기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까운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하나씩 꺼낼 때마다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마음 편한 게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자와 함께 그 비싼 한우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소한 고기 냄새가 온 집안을 채웠지만 이상하게 자꾸 목이 메었습니다. 고기를 씹을 때마다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과 아들의 방관이 함께 씹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고기와 사골국은 영자의 말대로 동네 노인정 냉장고에 모두 넣어버렸습니다. 빈 냉장고를 확인하며 저는 부엌 불을 껐습니다. 예전에는 이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아들에게 줄 게 없어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준우야, 민지야. 이제 너희 집 국은 너희가 끓여 먹어라. 혼잣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가슴 한쪽에는 지워지지 않은 잔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습관처럼 확인하던 휴대폰 속 서준이의 웃는 동영상들이었지요. 여러분, 평생을 바친 정성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저는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라는 밥상을 스스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휴대폰 속 가득한 저 아이의 사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장고를 비우고 나니 집안이 유난히 넓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켜면 잠금화면 속 서준이가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얼굴만 봐도 가슴이 몽글몽글해졌겠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가시처럼 제 눈을 찔렀습니다. 며느리가 물티슈로 박박 문지르던 그 차가운 감촉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순덕아, 오늘 꽃구경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얼른 나와. 친구 영자의 재촉에 저는 처음으로 서준이의 동영상이 아닌 등산복 바지를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늘 아들 집에 가져갈 반찬 가방을 메고 있던 어깨가 가벼워지니 오히려 몸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와 함께 산길을 오르며 맑은 공기를 마시니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민지 오늘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생겼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펑크를 냈대. 지금 당장 서준이 좀 봐줘야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당연하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제가 산에 있다는 말에 준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산은 나중에 가면 되잖아. 지금 애가 방치되게 생겼는데 엄마는 팔자 좋게 꽃구경이야? 빨리 택시 타고 가. 비밀번호 그대로니까. 미안하다는 사과도 제 건강을 묻는 안부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무료 베이비시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건 지난 돌잔치 날 저를 몰아세우던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못 간다. 아니, 안 가. 뭐?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서준이 어떡하라고. 서준이 엄마랑 아빠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민지한테 전해라. 내가 가서 침 묻히고 보챌까봐 걱정돼서 못 가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건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영자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 오늘 일 망치면 어머니가 책임지실 건가요?
라는 원망 섞인 글들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수천 장이 넘는 서준이의 사진과 동영상들, 제 인생의 기록보다 더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체 선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텅 빈 갤러리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제 마음을 이용하고 짓밟고 당연하게 여긴 자식들에 대한 비애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었던 서준이의 얼굴을 지우고 오늘 영자가 찍어준 산등성이 꽃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순덕아, 잘했다. 정말 잘했어. 영자의 위로를 들으며 저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저희 집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고함 소리에 저는 거실 불을 끄고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열어주기만 했던 그 문을 제 손으로 굳게 잠갔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의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새벽마다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다가도 서준이의 옹알이 소리가 들리는 듯해 빈 방을 뒤지기도 했고 아들의 전화기를 붙잡고 사과하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순덕아,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을 준 사람이다. 저는 그 결핍의 시간을 자신을 채우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친구 영자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꽃을 보러 다녔습니다. 붓을 잡은 제 손에는 이제 고기 핏물이 아닌 검은 먹향이 배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 가족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니 제 인생의 풍경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사전 연락도 없이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너머에는 몰라보게 부쩍 큰 서준이와 어색한 표정의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서준이가 할머니를 어렴풋이 기억하는지 자꾸 할머니 집 가자고 해서 며느리 민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제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서준이는 제법 걸음마가 능숙해져 한미 하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온기가 바짓단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아이를 덥석 안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고 머리만 가볍게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준이 정말 많이 컸네.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겠구나. 아들 준호가 아이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준이 한번 안아봐요. 엄마 품 그리웠을 텐데. 저는 가만히 일어나 뒷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1년 전 그들이 제게 주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내가 안으면 애가 더 보챌 수도 있고 혹시라도 내 침이 묻으면 서준이 피부에 안 좋을까봐 걱정되는구나. 민지 말대로 이제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서준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아들은 당황한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함부로 내뱉은 말이 제 가슴에 어떤 흉터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흉터가 얼마나 깊어 이제는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가 되었는지를요. 어머니, 그땐 저희가 너무 예민해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과였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움이 남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새는 법임을 알기에 이제는 서로의 영역을 지키며 사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서준이는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거실,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집에 갈 이유가 없어진 건 나만이 아니었구나. 너희들도 돌아올 어머니의 품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랑이라는 핑계로 상대의 자존감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번 돌아선 마음은 아무리 비싼 금가락지로도 뒤늦은 사과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나를 잃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란다. 오늘 들려드린 순떡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손주를 안지 말라는 며느리의 말에 단호하게 홀로 서기를 선택한 순덕 씨의 결정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니 한 번 더 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